정약용이 말하는 부모의 역할. 자식이라도 과감히 보내야 하는 7가지 자식. 유형 깊은 밤 홀로 앉아 약봉지를 정리하며 그래도 자식이니까라는 말을 되뇌는 순간을 겪어보셨습니까? 많은 이들이 믿습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이 부모의 가장 숭고한 덕목이라고. 그러나 진짜 핵심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자식이라는 이름에 기대어 자신을 놓아버릴수록 오히려 더 깊은 허무에 빠지기 쉽습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한양의 관할을 돌며 수많은 백성들의 집안일을 살폈습니다. 그때 그가 가장 안타깝게 본 것은 늙은 부모가 자식의 빚을 대신 갚느라 허리가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한 노인이 아들의 도박빚 때문에 집을 팔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그래도 자식이니까요라는 한마디로 모든 설명을 대신했습니다. 그 순간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그 말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 포기의 변명이었다는 것을. 피는 이어져도 마음은 각자의 그릇에 담깁니다. 이것이 그가 유배지에서 얻은 통찰이었습니다. 1. 자식이라는 환상에 갇힌 부모.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60을 넘긴 아버지는 35살 아들의 사업 실패를 수습하느라 노후 자금을 모두 털었습니다. 아내가 만류했지만 남편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모른 척하겠어? 결국 그들은 손주를 돌보며 아들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감사하기는커녕 부모님이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지켜온 것이 자식이 아니라 자식이라는 환상이었다는 것을. 또 다른 집, 딸은 40이 넘도록 부모에게 의존했습니다. 결혼에 실패할 때마다, 직장을 그만둘 때마다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자식이니까라며 매번 품었지만 딸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생활비, 집세, 심지어 세차까지. 아버지가 쓰러진 후에야 어머니는 자문했습니다. 내가 정말 딸을 사랑해서 이러는 걸까? 아니면 딸을 떠나보낼 용기가 없어서일까? 유배지의 정약용은 한 농부와 차를 마시며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농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자식 걱정이 되십니까? 정약용이 답했습니다. 걱정은 되지만 내 삶을 자식에게 저당 잡히진 않으려 합니다. 농부가 의아해하자 그가 덧붙였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서 자신을 버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피는 이어져도 마음은 각자의 그릇에 담깁니다. 이 말이 차가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부모와 자식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진실입니다. 극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식을 완전히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래도 자식이니까라는 말 뒤에 숨은 자기 기만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자식의 실패를 모두 대신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둘째, 도움과 의존의 경계를 분명히 하십시오. 셋째, 자신의 행복을 자식의 성공에만 걸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식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 전에 스스로 물으십시오. 이것이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두려움을 달래기 위한 것인가? 그 자식과 대화할 때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써보십시오. 나는 내가 걱정되지만 내 인생도 소중하다. 매일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30분이라도 가지십시오. 부모가 자신을 지킬 때 자식도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정말 자식이어서 붙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식이라는 이름에 갇혀 두려워서 붙잡는 것입니까? 오늘 밤 이 질문과 마주해 보십시오. 그 답이 당신의 남은 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권리가 될 때 첫 월급을 받아 부모님께 작은 봉투를 건네며 눈물 찢던 자식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번 달은 왜 이것밖에 안 돼요? 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식의 효도는 시간이 갈수록 깊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익숙함이 감사를 잡아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받는 것이 당연해지면 은혜보다 부족함만 세게 되는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정약용은 20살 무렵 과거 공부를 위해 아버지가 마련해준 좁은 방을 받았을 때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 누추한 사랑방이 내게는 천하의 궁궐보다 귀했다. 매일 아침 그 방문을 열 때마다 아버지의 은혜가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그의 형제 중 한 명은 달랐습니다. 그는 늘 불평했습니다. 왜 내 방은 햇빛이 안 드는 곳인가? 왜 형의 방보다 좁은가? 같은 은혜를 받고도 한 사람은 감사를, 한 사람은 불만을 품었던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딸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보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딸이 전화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감사는 사라지고 입금했어요? 라는 확인만 남았습니다. 2년째부터는 이번 달은 좀 더 필요해요라는 요구가 시작되었습니다. 3년째 용돈이 며칠 늦으면 화를 냈습니다. 왜 항상 늦어요? 제 생활이 있는데?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딸에게는 권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38살의 아들을 둔 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실패가 이어지자 아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더 도와주셨으면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급기야 형제 중에 저만 제대로 지원 못 받았잖아요 라는 원망까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허탈했습니다. 도움이 당연한 권리가 되는 순간 부모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제공자로 전락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은 마음은 결국 요구만 남깁니다. 이것이 인간 마음의 서글픈 진실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고도 부모가 더 많이 물려주지 못한 게 한스럽다고 했습니다. 정약용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부모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이 젊은이가 당황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받기만 하고 감사를 잊은 사람은 우물과 같다. 아무리 퍼내도 차지 않는다고 불평만 한다. 노부부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큰아들에게 10년간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작은아들이 물었습니다. 형은 감사하다는 말이라도 합니까? 어머니가 씁쓸히 웃었습니다. 처음 1년은 고맙다 했지. 지금은 통장에 입금됐는지 확인한다. 이것이 은혜가 권리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처음엔 눈물, 다음엔 인사, 그 다음엔 확인, 마지막엔 요구와 불평만 남습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모든 도움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도움을 줄 때마다 이것이 은혜임을 분명히 하십시오. 둘째, 감사가 사라지면 도움도 거두십시오. 셋째, 자식의 요구가 늘어날 때는 오히려 줄이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도움을 주기 전에 이것은 내 사랑의 표현이지 의무가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자식이 당연하게 요구할 때 잠깐 이것에 대해 내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으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은 도움 없이 자식이 스스로 해결하게 두십시오.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만이 사랑을 지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자식은 지금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입니까? 그 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과 자식 모두를 구하는 첫걸음입니다. 3. 계산된 효도는 거래일 뿐. 명절 아침 정확히 2시간만 머물다 가는 자식이 있습니까? 정해진 액수의 봉투를 건네고는 이번 달 효도는 했네요 라고 마음속으로 체크하는 자식 말입니다. 사람들은 형식이라도 지키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도리로 계산된 효도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에 가깝습니다. 살아있는 정이 빠진 효도는 마감일 맞춘 세금 납부처럼 차갑게 끝납니다. 정약용이 과거에 급제한 후 고향의 부모를 찾아뵈었을 때 일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약용도 그 손의 주름 하나하나에서 세월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급제한 동료 하나는 달랐습니다. 부모를 찾아뵙는 것조차 승진에 필요한 절차라며 서둘러 마쳤습니다. 겨우 차 한잔 마시고는 급한 공무가 있다며 떠났습니다. 정약용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같은 방문이라도 마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세 자녀가 돌아가며 매달 30만 원씩 보냈습니다. 큰딸은 통장에 입금만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문자로 입금했습니다라고 알렸습니다. 막내딸은 돈은 적게 보냈지만 꼭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은 이것밖에 못 보내 죄송해요. 대신 다음 주에 뵈러 갈게요. 어머니는 막내의 전화를 받을 때만 눈물이 났습니다.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0대 아버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의사인 아들이 설날 아침 일찍 왔다가 점심도 먹지 않고 갔습니다. 병원에 응급환자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매년 같은 핑계를 댄다는 것을. 아들은 부모님께 100만 원을 드리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1년치 가격인가? 돈으로 시간을 사고 도리로 마음을 대신하는 자식 앞에서 부모는 상품이 됩니다. 숫자로 계산된 효도는 결국 영수증만 남깁니다. 사랑의 흔적은 없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한 농부와 대화했습니다. 농부는 우리 아들은 매달 꼬박꼬박 돈을 보내는데 왜 이리 서운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약용이 답했습니다. 돈은 왔는데 아들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효도를 물건처럼 배달만 하면 부모의 마음은 텅 빕니다. 한 부부의 사례가 더 있었습니다. 네 자녀가 번갈아 용돈을 보냈지만 아무도 직접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해외여행이 잡혀서 시댁에 가야 해서라는 핑계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입원했습니다. 자녀들은 병원비를 나눠냈지만 병실을 지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간병인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간병인에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효도는 다 했다고 생각하나 봐요. 도리와 진심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습니다. 도리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진심은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도리는 시간과 돈을 계산하지만 진심은 순간의 따뜻함을 남깁니다. 도리는 해야 하니까이지만 진심은 하고 싶어서입니다.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자식이 매일 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형식적 방문과 마음 담긴 만남의 차이를 느끼십시오. 둘째, 돈과 시간 중 무엇이 더 필요한지 자식에게 솔직히 말하십시오. 셋째, 도리만 채우는 자식에게는 진심을 요구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식이 다음에 연락할 때 돈보다 내 목소리가 더 반갑다고 말해보십시오. 형식적인 방문보다 짧지만 진심 어린 대화를 선택하십시오. 자식에게 효도는 계산이 아니라 마음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보십시오. 도리를 넘어선 진심만이 부모와 자식을 진짜 가족으로 만듭니다. 도리를 다했다는 말 뒤에 정말 미안함과 애틋함이 따라오는지 물어보십시오. 그 대답이 없다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정산일 뿐입니다. 4. 자식의 보호는 고립인가 감금인가? 어머니, 이웃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결국 남이에요. 이런 말을 자주 듣는 부모가 있습니까? 처음엔 자식이 날 걱정해 주는구나 싶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오랜 친구도, 형제도 이웃도 모두 멀어집니다. 세상이 점점 작아집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은 세상에서 고립시키는 중입니다. 사람의 세계를 좁히는 것은 보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감금입니다. 정약용은 관직 생활 중 당파 싸움이 심했던 시절을 겪었습니다. 같은 학파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라는 압력이 있었지만 그는 일부러 다른 학파의 선비들과도 교류했습니다. 제자들이 위험하다고 만류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한 우물 안에만 있으면 하늘이 우물 크기만 하다고 착각하게 된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한 집단 안에만 있으면 세상이 그것뿐인 줄 안다. 70대 어머니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에 실패하고 돌아온 후부터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옆집 할머니는 뒷담화하는 사람이에요. 멀리하세요. 교회 사람들도 결국 각자 이익만 챙겨요. 고모들도 엄마 재산만 노리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는 딸을 믿고 하나둘 관계를 끊었습니다. 1년 후 어머니는 딸과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전화 한 통 걸 사람이 없었습니다. 딸은 이제 엄마는 저만 있으면 돼요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고립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동창들 만나지 마세요. 다들 사업하다가 돈 빌리러 올 겁니다. 형제들도 믿지 마세요. 재산 분쟁만 일으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아들의 충고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친구마저 멀어지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아들은 매주 찾아왔지만 아버지의 하루는 텅 비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부모는 점점 자식에게만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이 원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농부, 어부, 상인, 심지어 죄인들과도 대화했습니다. 한 제자가 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십니까? 라고 묻자 그가 답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스승이다. 농부에게는 계절을, 어부에게는 물길을, 상인에게는 사람의 욕망을 배운다. 나를 가두는 것은 감옥이 아니라 편견이다. 80대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부모님은 저희 가족만 생각하세요라며
다른 관계를 모두 차단시켰습니다. 친척 경조사도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도 끊었습니다. 이웃과의 왕래도 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해외 발령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전화할 사람도 찾아올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아들이 만든 것이 성이 아니라 감옥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부모를 고립시키는 자식의 속마음은 사랑이 아닙니다. 소유욕입니다. 부모를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지 않은 독점욕입니다.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구속입니다. 경계해야 할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식이 다른 사람들을 계속 의심하게 만들 때. 둘째, 저만 믿으세요라는 말을 자주 할 때. 셋째, 부모의 사회활동을 하나씩 막을 때. 이런 신호가 보이면 즉시 거부하십시오.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자식이 반대해도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십시오. 끊었던 모임에 다시 나가십시오. 새로운 관계를 만들 용기를 내십시오. 자식에게 분명히 말하십시오. 내 세상은 너보다 넓다. 인생의 풍요는 관계의 다양성에서 옵니다. 자식 하나에 갇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세상이 지금 누구의 말 때문에 좁아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보호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감금입니까? 오늘 닫혔던 문 하나를 여십시오. 그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또, 빈 약속의 반복은 상처다. 다음 달에는 꼭 집 정리 도와드릴게요. 이번에는 제가 앞장서서 해결할게요. 전화 너머로는 늘 큰 약속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막상 그때가 되면 또 바쁘고 또 사정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말로라도 위로가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빈 약속의 반복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입니다. 허공에 뜬 약속은 기대를 키우고 실망은 그 기대만큼 깊어집니다. 정약용이 한 고을의 수령으로 부임했을 때입니다. 전임 수령이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은 약속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세곡 창고를 짓겠다. 도로를 닦겠다. 세금을 줄이겠다.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부임 첫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먼저 구분하여 말하겠다.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킬 것만 약속하겠다. 백성들은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작은 약속들이 하나씩 지켜지는 것을 보고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80살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큰아들은 늘 전화로 다음 주에 가서 병원 모시고 갈게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가 되면 급한 출장이 생겼어요였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가 아파서요였습니다. 1년 동안 같은 약속이 12번 반복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작은 딸은 달랐습니다. 엄마, 나는 다음 달 15일에만 시간이 돼. 그날 가도 될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날 왔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딸의 약속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50살 아들을 둔 아버지도 비슷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수리 제가 다 알아볼게요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물어보면 알아보고 있어요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직접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아들은 서운해했습니다.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답했습니다. 네 한다는 말은 안 한다는 뜻이더구나. 말의 크기와 행동의 크기가 반비례할수록 신뢰는 무너집니다. 유배지의 정약용에게 한 아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한양에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약용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대가 정말 나를 돕고 싶다면 한양 이야기는 그만하고 오늘 내 집신이나 삼아주겠는가? 아전은 당황했습니다. 정약용이 말했습니다. 큰 약속은 쉽게 하면서 작은 일은 못하는 사람을 어찌 믿겠는가? 70대 부부의 사례입니다. 세 자녀가 있었지만 집안일이 생기면 모두 나중에 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장남은 퇴직하면 다 해드릴게요 했지만 퇴직 후에는 재취업 준비로 바빠서라고 했습니다. 차남은 아이들 크면 시간 낼게요 했지만 아이들이 커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돈 좀 모으면 크게 도와드릴게요 했지만 돈을 모아도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과 행동 사이에 거리가 멀수록 부모의 마음도 멀어집니다. 큰 약속보다 작은 실천이 100배 낫습니다. 먼 미래의 계획보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중요합니다. 화려한 말보다 조용한 행동이 진심입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식의 약속을 들을 때 언제를 물으십시오.
둘째, 막연한 약속보다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십시오. 셋째, 지켜지지 않은 약속은 다시 믿지 마십시오. 넷째, 작은 일이라도 즉시 하는 자식을 더 신뢰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하십시오. 자식이 큰 약속을 하면 그것보다 오늘 전화 한 통이 더 반갑다고 말하십시오. 막연한 도움보다 지금 필요한 건 이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십시오. 빈 약속을 하는 자식에게는 말은 그만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해라고 단호히 말하십시오. 믿을 수 있는 것은 약속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필요한 사람은 큰 말을 하는 자식입니까? 아니면 작은 일을 대신 들어주는 자식입니까? 그 답을 아신다면 누구를 기다려야 할지도 아실 것입니다. 6. 존경 없는 조언은 교만이다. 어머니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세요. 아버지, 그런 생각은 너무 구식이에요.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끊임없이 가르치려 드는 자식이 있습니까? 그들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는 다릅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사랑보다 무시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존경 없는 조언은 사랑이 아니라 교만의 다른 얼굴입니다. 정약용이 늙은 아버지와 대화할 때 일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옛 왕조의 제도가 좋다고 했습니다. 젊은 정약용은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젊은 시절 겪은 혼란과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약용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의 보수적 생각 뒤에는 평생의 경험과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75살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대기업 부장인 아들이 집에 올 때마다 잔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통장 관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왜 아직도 그런 구식 방법을 쓰세요? 요즘 누가 그렇게 삽니까? 어머니가 무언가 말하려 하면 아들은 끊었습니다. 제 말이 맞아요. 엄마는 잘 모르시니까 제 말 들으세요. 어머니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웃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내가 75년을 살았는데 아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아봐요. 80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매번 지적했습니다. 아빠, 그런 음식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요. 운동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텔레비전도 그런 프로그램 보지 마세요. 아버지가 내 나름대로 사는 방식이 있다고 하면 딸은 화를 냈습니다. 제가 아빠 건강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왜 안 들으세요? 아버지는 딸 앞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가르치려는 마음 뒤에는 당신보다 내가 낫다는 우월감이 숨어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늙은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아버지는 글도 제대로 못 읽으시잖아요. 정약용이 물었습니다. 그대 아버지는 글은 못 읽어도 땅은 읽을 줄 안다. 계절의 변화를 아시고 곡식의 때를 아신다. 그대는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이 젊은이가 머뭇거리자 정약용이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지혜가 있다. 존경은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7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 모일 때마다 부모를 가르쳤습니다. 요즘 투자는 이렇게 해야 해요. 스마트폰도 제대로 쓰세요. 왜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부모가 경험을 이야기하면 그건 옛날 방식이라고 무시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우리도 70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단다. 그러자 아들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에요? 그날 밤 아버지는 일기에 썼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가치해진 기분이다. 가르침과 존중은 함께 가야 합니다. 부모가 정말 모르는 것이 있다면 정보를 드리되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먼저 인정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알려드리되 옛 것이 틀렸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조언하되 명령하지 마십시오. 구별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정말 필요한 정보와 자식의 우월감을 구분하십시오. 둘째, 도움과 무시의 경계를 느끼십시오. 셋째, 조언이 반복될 때 내 말도 일리 있지만 내 방식도 있다고 분명히 말하십시오. 오늘 당장 이렇게 하십시오. 자식이 가르치려 들 때 내 의견은 고맙지만 내 경험도 들어보겠니? 라고 말하십시오. 무시하는 말투가 나오면 즉시 나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선을 그으십시오. 자식에게 오히려 물으십시오. 너는 내게서 무엇을 배웠니? 지혜는 나이와 함께 쌓입니다. 그것을 인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듣고 있는 충고는 정말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자존심을 세우는 무대입니까? 그 구별이 당신의 자존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7. 떠난 자식에게 나를 저당 잡히지 말라. 병원 침대에 누운 부모 곁을 지키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회사가 너무 바빠서요.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요. 몇 번의 핑계 끝에 완전히 발길이 끊깁니다. 이들은 마음이 차가워서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부모를 짐으로만 여겨왔기에 떠날 때조차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뿌리가 끊어진 사람은 떠나면서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한탄했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버렸다. 정약용이 물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까? 노인이 생각해보니 장성한 후부터였습니다. 돈을 빌려달라 할 때만 왔고 거절하면 발길을 끊었습니다. 정약용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아버지가 아니라 금고를 보았던 것입니다. 금고가 비면 떠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82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요양원에 입원한 지 3년째입니다. 처음 6개월은 딸이 매주 왔습니다. 1년째부터는 한 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2년째는 명절에만 왔습니다. 3년째인 올해는 전화만 왔습니다. 엄마, 너무 바빠서 못 가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요양원에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따님이 그리우시죠? 어머니가 답했습니다. 그리운 건 딸이 아니라 딸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55살 아들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을 때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늘어나자 태도가 변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아버지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결국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도 장례는 간소하게 하세요라고만 했습니다.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아버지는 사라진 지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정서에 뿌리가 없는 자식은 부모를 사람이 아닌 의무로만 봅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부모를 기억하는 마음이 끊기면 인간의 뿌리가 허공에 매달린다. 뿌리 없는 나무는 잎이 무성해도 곧 마른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썼습니다. 자식이 등을 돌렸다고 해서 부모가 자신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떠난 자식 때문에 남은 생을 허무하게 보내지 말라. 70대 아버지의 사연입니다. 큰아들이 사업 실패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기다렸습니다. 2년째는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3년째 아버지는 포기했습니다. 대신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웃 노인들을 돕고 경로당에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떠난 자식을 붙잡느라 내 삶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자식을 붙잡는 것은 빈 항아리에 물을 붓는 일입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과 마음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받아들여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자식이 끝까지 곁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둘째, 떠난 자식을 원망하느라 남은 생을 버리지 마십시오. 셋째, 자식 없이도 의미 있는 삶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떠난 자식에게 보내던 에너지를 자신에게 돌리십시오. 자식을 기다리는 대신 새로운 관계를 만드십시오. 나는 자식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떠나는 사람은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삶은 내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것은 자식의 떠남입니까? 아니면 떠난 자식을 붙잡기 위해 나를 잃어온 세월입니까? 이제 그 대답을 하실 때입니다. 8. 부모의 마지막 효도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제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모입니다. 이런 자식을 정말 끊어야 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바꿔야 하는가? 이 정답은 둘 다이면서 둘 다 아닙니다. 끊어야 할 것은 자식이 아니라 자식에게 거는 헛된 기대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기대던 내 삶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말년의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유배 생활 중에도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약용이 답했습니다. 원망했다면 내가 무너졌을 것이다. 나는 자식들을 사랑했지만 내 삶의 의미를 그들에게만 두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와도 인연을 끊지 말되 내 마음을 허물게 두어서는 안 된다. 86 어머니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세 자녀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어머니를 실망시켰습니다. 큰아들은 돈만 보내고 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와도 불평만 했습니다. 막내는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70대까지 그들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80이 되던 해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기대하자. 대신 내 하루를 내가 채우자. 그 선언 후 어머니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산책을 했고 이웃들과 수다를 떨었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자녀들이 오면 반가워했지만 오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자유로워졌어요. 78살 아버지도 비슷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의사인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사업가인 딸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식들의 사랑을 구걸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산 모임에 나갔고 바둑을 배웠고 일주일에 한 번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자식들이 가끔 연락하면 나도 바쁘다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니 내 다리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부모의 마지막 효도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삶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84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녀 넷 모두 각자의 삶에 바빴습니다. 할머니는 70대의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0이 되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나는 나를 낳았지만 내 남은 생은 나답게 책임지겠다. 그 선언 후 할머니는 매일 일기를 썼고 좋아하는 음식을 해먹었고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자식들이 오면 왔구나 하고 가면 잘 가라 했습니다.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마지막 선택은 이것입니다. 자식을 미워하며 남은 생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사랑하며 남은 생을 채울 것인가? 자식 때문에 울며 살 것인가? 자신을 위해 웃으며 살 것인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오늘은 나를 위한 하루라고 선언하십시오. 둘째, 자식을 기다리는 시간을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셋째, 자식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마음을 연습하십시오. 넷째, 새로운 관계와 활동으로 빈자리를 채우십시오. 다섯째, 매일 밤 오늘도 나는 잘 살았다고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나는 너를 사랑했지만 더 이상 너 때문에 나를 버리지는 않겠다. 이것이 부모가 자신에게 돌려줄 마지막 효도입니다. 떠나보내야 할 것은 자식이 아닙니다. 나를 갉아먹는 기대와 죄책감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오늘 그 첫걸음을 떼십시오.